네, 다음으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뭐 딥러닝이죠. 딥러닝을 옛날에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많이 불렀고요. 뭐 현재는 그냥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한국말로는 인공신경망인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깊은 인공신경망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대부분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앞에 봤었던 그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과 뭐 거의 관계가 매우 깊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여러 번 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비선형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앞에 봤었던 그 멀티디멘셔널 리그레션과 유사한데 이제 걔를 여러 번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우리가 특징 추출기라는 앞에 봤었던 그 비슷한 P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고요. 그때 우리가 이 P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우리가 X라는 인풋을 받는데 우리가 V라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V라는 파라미터는 결국에 어떻게 이 X를 처리할지에 대한 정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특징 추출기는 X라는 인풋을 V라는 방법을 통해서 변형을 한다, 특징을 추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V라는 것을 어떻게 둘지에 따라서 그 레이어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여러 개의 레이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레이어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특징을 추출할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의 모델은 결국에 앞에 봤었던 그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과 동일한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몇 가지 더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한 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그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하고 비선형 함수라는 f를 두겠습니다. 이 f라는 것은 비선형 함수라는 것이고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하면은 뭐 사인 같은 거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에다가 뭐 사인 같은 이런 비선형 함수를 취해서 얘를 이제 취한 것이 바로 이 사인 함수가 이제 f1 함수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온 이제 아웃풋 값이 있을 텐데 이 아웃풋 값을 다시 인풋으로 활용을 해서 다시 이 레이어를 한 번 더 거친다 이거를 하고요. 또한 이제 그에 나온 아웃풋 값을 다시 이제 이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여러 번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하고 비선형 함수라는 것을 취하고 그렇게 나온 아웃풋을 다시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하고 거기다 다시 비선형 함수를 취하고 그렇게 나온 아웃풋을 다시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웨이트가 굉장히 많겠죠. 웨이트가 이제 첫 번째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했을 때 웨이트가 뭐 몇 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개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했을 때 웨이트 개수도 있을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나가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았을 때 L개의 레이어를 쌓았을 때 보면은 이런 웨이트가 굉장히 많을 것임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이렇게 웨이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을 하면은 얘가 이제 레이어 한 개에 해당된다. 이 인공신경망의 한 개의 층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지나 혹은 뭐 딥러닝이 요새 많이 쓰이는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개의 피처를 조합한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걔를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미지를 처리할 때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추출하는 특징이
뭐 약간 이런 직선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서 추출하는 특징은 이 직선의 아웃풋을 가지고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직선 두 개 이상을 엮어 가지고 어떤 네모 형태를 만든다든지 세모 형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특징 추출이 되겠고,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다시 이 특징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약간 뭐 복잡한 도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 추출의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특징 추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저차원의 단순한 특징을 조합을 해서 고차원의 약간 복잡한 특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이미지 해석에 있어서 좋고, 또한 자연어 처리 해석에 있어서도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적합과 일반화, 오버피팅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임페리컬 리스크, 앞에 봤었던 그 임페리컬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임페리컬 리스크 수식은 앞서 봤었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n분의 1이라고 한 게 사실은 이 D 트레인의 집합의 카디널리티라고 다시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집합의 기호에 대해서 이 절대값 비슷한 기호를 썼을 때, 이 집합 D에 대해서 이 절대값 비슷한 기호는 사실 절대값이 아니라 집합에 대해서는 카디널리티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이제 앞선 강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카디널리티는 이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샘플의 개수인 n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을 다른 형태로 다시 쓴 게 아래에 보이는 이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n이 1부터 대문자 n까지를 다르게 나타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dtrain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n이 1부터 라지 n까지일 때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다 라고 써서, 앞에 봤었던 이제 임페리컬 리스크 수식이랑 정확하게 동일한데, 이제 데이터셋 dtrain을 이용해서 표시를 한 것만 이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결국에 어떤 로스를 정의를 하고 그 로스에 대해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 로스를 낼 때 모델의 아웃풋과 실제 관측된 y 간의 차이를 우리가 로스가 계산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근데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관측된 데이터 D트레인이 아니라 사실은 관측이 안 된 D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잘 만들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봤듯이 우리가 D트레인에 대해서 굉장히 모델을 잘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디그리가 20처럼 만들어도 얘가 결국에 관측이 안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모델이 잘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게 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모델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웨이트 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오버피팅 현상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사실은 오버피팅이라는 현상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로스가 커지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이걸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뭐 과적합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델의 컴플렉시티랑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학습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그래서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높일수록 학습을 더 못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의 컴플렉시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웨이트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웨이트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라미터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버피팅이 일반적으로 심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뭐 주식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너무 단순한 모델은 그냥 주가는 항상 일정하게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1차원적인 모델을 만들면 그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주가 가격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1차원 모델을 만들면은 단순하게 이런 직선을 만들어서 주식은 상승한다라는 그냥 모델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한 모델을 만들면은 관측된 데이터를 모두 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엄청 사실 의미 없는, 사실 패턴이 아닌 것을 패턴이라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달 세 번째 화요일에 주가가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진짜 패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델은 매달 세 번째 화요일에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연한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잘못 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머신러닝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학과 일반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플렉서블한 모델, 그러니까 모델의 웨이트가 많은 모델은 개수가 많은 모델은 훈련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결국에 외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 데이터를 다 외워버려서 우리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 값을 0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족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고사 시험 문제 족보를 답만 외워버리면은 그 중간고사 문제는 굉장히 잘 풀겠죠.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지식을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족보대로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에서는 굉장히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의 정답만 외워버리면은 사실 진짜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 지식을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집단 위험, population risk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population risk는 어떤 로스인데요. 어떤 로스냐면은 파라미터 세타랑 어떤 확률값 p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그런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기대값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기대값이냐면은 실제 분포인 x, y 분포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값을 세우는데 이 로스 값의 기대값인데요. 로스 값의 기대값인데 x, y 분포는 실제 x, y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p 스타라고 부르는 실제 x, y 분포를 알 수는 없습니다. 통계학에서 모집단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여러 개의 표본을 이제 추출을 쭉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한 추출한 표본에 대한 그 분포는 그릴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P스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모집단 위험을 직접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opulation risk는 직접 계산할 수 없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generalization gap이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generalization gap은 결국에 이 population risk랑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로스의 리스크를 빼서 그러니까 로스를 빼가지고 두 개의 차이점이 바로 제너럴라이션 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얼마나 이 모집단을 잘 학습했는지 이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모집단에 가깝게 잘 학습이 됐으니까 잘 일반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위 왼쪽에 있는 값이 계산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얘 제너럴레이션 갭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정의상에만 존재하는 실제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얘도 이제 제너럴레이션 갭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스트 셋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테스트 셋의 리스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은 우리가 트레이닝 셋과 별도로 구별되는 단독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얘도 이제 정답값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모델을 훈련시켰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셋이 이제 테스트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 로스를 계산화해서 우리가 대체해서 제너럴라이션 갭을 사실 모집단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로스 D 테스트를 통해서 보통 이제 모집단을 계산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로스 모집단이 아니라 로스 D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션 갭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테스트 셋이라는 별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리스크를 계산을 하고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셋이라는 별도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거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로스를 계산을 해서 두 개의 차이를
계산을 한 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쓰이는 제너럴레이션 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절대값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모델이 얼마나 일반화를 잘했는지,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모집단을 잘 추정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봤었던 이 D의 그림이 이제 제너럴레이션 갭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이는 이 두 개 선분 간의 차이가 일반화 차이, 우리가 여기서 로스 D 테스트랑 로스 D 트레인이랑 이 차이가 바로 여기 이 두 개의 사이 간의 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적합을 방지하는 방법인 검증,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는 검증, 밸리데이션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방금 전에 배웠었던 테스트 셋을 사용을 해서 미래 퍼포먼스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봤듯이 이제 로스 D 테스트랑 로스 D 트레인이랑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 차이가 바로 앞으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성능이다.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화가 많이 됐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디트레인에 대해서 로스를 여러 개를 계산을 해서 얼마나 모델들이 각각 일반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일반화가 가장 잘 된 모델을 이제 선정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스트 셋을 만들고 그 테스트 셋에 대해서 모델의 미래 성능을 추정하게 돼서 이제 일반화를 거치게 되면은, 근데 사실은 이 테스트 셋에 또 과적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웨이트를 찾을 때,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이 테스트 셋이 안 쓰이지만 이 검증에 사용을 해서 어떤 모델이 좋은지 이제 판단을 할 때 테스트 셋이 여러 번 쓰이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또 이제 테스트 셋에 과적합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셋을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검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찾을 때 쓰이는 모델을 학습할 때 쓰이는 트레이닝 셋과,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은 어떤 모델이 일반화가 잘 됐는지를 평가할 때 쓰이는 그 일반화 평가 방법 셋인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선택이 다 끝났을 때 진짜로 어떤 성능을 내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셋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개의 샘플이 있고요. 그리고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랜덤하게 섞은 이후에 어느 정도는 트레이닝 셋, 어느 정도는 밸리데이션 셋, 어느 정도는 테스트 셋으로 이제 둔 다음에 얘로만 웨이트를 찾고, 그 다음에 모델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1번 모델은 이제 B 플러스 W1 X1 이렇게 하고, 2번 모델은 B 플러스 웨이트 1 X1 플러스 웨이트 2 X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델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을까를 평가하는 것, 그것은 밸리데이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하나 선택한 이후에 얘가 실제로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예측할지를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 셋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웨이트를 찾는데, 밸리데이션은 여러 개의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리고 테스트셋은 그 선택된 모델의 실제 퍼포먼스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교재 4장에서 이제 배울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앞에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 번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여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는 것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뭐 일반적으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른 방법으로 베이지안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베이지안 방법은 교재 5장에서 다루는 방법이 되겠고, 얘는 모델의 불확실성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 가지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No Free Lunch Theorem, 뭐 한국말로는 공짜 점심 없음, 이런 정리가 있는데요. 이런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어떤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냐면은 어떤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한 개의 모델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셋에 대해서
모두 다 좋은 한 개의 모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모델은 다른 데이터셋에 더 좋을 수 있고 또 다른 모델은 또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좋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모델이 모든 데이터셋을 다 잘 학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노 프리런치 띠오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차원의 선형회귀랑 2차원의 선형회귀가 있을 때 어떤 것은 이제 1차원의 선형회귀가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셋, 어떤 다른 이제 문제는 2차원의 회귀가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게 노 프리런치 띠오렘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모든 모델이 이제 틀렸지만 어떤 모델은 유용하다라는 이런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완벽한 모델을 만들 수는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단일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No single best model for all problem.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단일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귀납적 편향이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개념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선형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잘 작동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델 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메인 지식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 선택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도메인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것은 분야라고 이제 한국말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트라이얼 에러,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모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양한 모델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